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영진입니다. 네. 앞에 좀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굉장히 예리해서 네, 놀랐습니다. 자, 오늘 사실 저한테 지금 이제 3시 20분부터 30분을 주셨는데 사실 연구방법론이라는 것 자체가 한 학기를 배워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한테 30분 안에 이걸 다 소화하라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전공이 다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학생 때 좀 실제 했던 사례들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완전 이제 앞에 이제 교수님과 다르게 완전 녹색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도 그런 관련돼서 연구들을 안 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사업화를 또 하나 진행을 하고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뭐 폐기물이라던가 이런 내용들 많이 했는데 저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모자반이라고 아세요? 톳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인데 해조류가 그냥 먹으면 건강에 좋죠. 맛있고. 근데 해조류가 자생하고 있는 거를 뜯어서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가끔 떠내려올 때가 있죠. 그래서 제주도 앞바다에 가시면 여러분들 1월부터 6월까지 서귀포 앞바다에 가시면 중국에서 몰려온 모자반들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한 16, 17년도, 16년도만 했어도 그 시기에 뭐 앞에 갔은 문제가 없는데 17년도부터 이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면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사실은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어민들 삶이 그냥 무너집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 처리하느라. 몇만 톤씩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2020년에 휴가를 잠깐 갔다가 저걸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해조류 안에는 원래 좋은 게 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발효해서 살 빠지는 약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상상력을 하게 됐고 그 상상력을 좀 실행에 옮기고자 작년에 제가 그거 R&D 한 거를 검증을 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혹시 식품공학이나 생명 이런 거 하신 분들 계세요? 학생분들 중에? 저희 그 네. 말이 네. 그래 보면 이제 세포 테스트, 동물 테스트, 그다음에 임상 실험을 하는데 저희 동물 테스트 단위까지는 살이 실제로 빠지는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저런 문제를 보시고 상상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재미있는 접근들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 사실 연구 방법론은 여러분들 논문을 쓰기 위한 것이라고 보통 알고 있겠지만 사실 논문 때문에만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론이랑 논문 쓰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훈련을 받고 나면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안서를 쓴다거나. 그래서 같은 맥락이다.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학적 접근을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 방법론을 쓰는 겁니다. 입증해야 될 책임이 없으면 그냥 주장하면 돼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과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자연 법칙이고 절대 변하지 않죠. 이게 변하는 사례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배운 건 다시 배워야 되죠. 우리가 다시 초등학교 돌아가야 돼요. 그럼 다시 학점을 다 이수하셔야 되고요. 예,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이제 과학적인 접근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다 입증을 한 거잖아요. 예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건 논쟁이 끝난 얘기인 겁니다. 예. 근데 누구 하나가 이거에 대한 예외 사례를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그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할 수 있는. 그래서 자연과학이랑 공학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회과학, 그 다음에 인문과학이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른데 지금 사실 사회과학에 조금 더 근접한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공학이랑 사회과학이 이제 중첩지대에 아마 연구를 하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주장이 내가 설립한 가설이 누구의 주장보다도 훨씬 더 입증할 만한
그런 밸류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과학적 접근이란 말을 썼고 이런 형태로 훈련하는 법을 좀 많이 배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마음에 굉장히 그냥 중요한 것들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라는 거를 살펴보면 사실은 정의를 보면 어떠한 명제의 진위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새 한 근 2, 3년 동안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어떤 명제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쓰인 매체가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MBTI 아닌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되게 주장을 할 때 뭔가 근거를 가져오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져온 게 뭐 있죠? 근래 몇 년 사이에?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유튜브를 그렇게 가져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 가져다가 이렇대 저렇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렇대 저렇대라고 하는 유튜브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는 일단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보내주면 다 봅니다. 다 보면 그럴싸해요. 근데 다 주장뿐입니다.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한다는 거는 내가 해도 저게 나오고 남이 해도 저게 나와야 되죠. 그게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구 방법론은 이제 체계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접근이다. 여기서 이제 체계적이란 말이 나오고 영어로 된 문헌들을 보면 시스테매틱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같은 의미인 거고요.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거죠. 정해진 그 순서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사이언티픽 어프로치라는 거는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5가지 있잖아요. 옵저베이션, 뭔가를 관찰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갖게 되죠. 퀘스천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수립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실험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엑스페리먼트라고 쓰여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긁어다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설문을 돌릴 수도 있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막 주장한 거랑 그동안 했던 문헌들을 쫙 갖다가 메타 분석한 다음에 주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연구방법론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내용이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리고 여기서의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모자반을 봤을 때 모자반을 봤죠. 서귀포 앞바다에 가서. 그 다음에 질문을 던졌죠.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저거 갖다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저기에는 어떤 성분이 없을까? 그 다음에 가설을 수집합니다. 가설을 수집하는데 그 가설에 저는 2가지 가설이 있었어요. 하나, 염증이 줄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지금부터는 사실은 기본적인 그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저를 보면서 그냥 염증이 줄 거다. 해조류에는 염증을 줄이는 성분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게 하나였고 2번째로는 어떤 균을 접종해서 발효를 하게 되면 염증을 줄여주는 그 요소가 더 많아질 거다. 그런 가설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실험을 합니다. 제가 요걸 다 들고 서울에 올 수가 없어가지고 택배로 거기 이제 같이 연구할 수 있을 만한 기관에 문의를 해가지고 받아서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균 접종시켜보고 접종하기 전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나니까 시그니피컨트하게 유의미하게죠. 여기서 말하는 뭐냐 차이가 그냥 난다. 보통 여러분들 이제 통계치 보면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어느 정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난다라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차이가 난다는 건 어쨌든 차이가 안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통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값에 대한 내용이 되게 자주 나와요. 통계책에. P밸류, 그리고 별이 떴냐 이런 것들 들어보셨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할 거고 안 들어보셨으면 딴 얘기 할 거예요. 전체적인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냥 전반적으로 다 이제 교수님 저희가 이제 네, 배우는다는 입장에서 좋습니다. 뭐 모른다고 좀 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네네. 차근차근하고 저녁까지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된 거고요. 저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림 하나가 있죠. 일반 자동차랑은 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이 차는? 바퀴가 5개인가요? 바퀴가 5개인 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바퀴가 5개 되면 어떻게 돼요? 안 굴러가죠. 굴러가죠. 저거 굴러갑니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자동차 바퀴 5개 있다고 차가 더 좋아지나요? 전혀, 그죠? 네. 근데 이제 처음 연구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5번째 바퀴를 붙이는 겁니다. 남이 한 거 또 하고, 남이 했던 거 또 하고, 남이 했던 연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만약에 해조류 관련해서 누가 이미 염증 반응 줄여주는 그런 연구를 다 했다라고 하면 저는 안 했죠. 안 했겠죠. 안 해야 돼요. 왜 그걸 하고 있어? 이미 한 사람이 있는데. 음. 자, 아까 저희 옵저베이션에서 퀘션 가는 리서치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그 리서치 갭이라는 걸 항상 찾게 되거든요. 모든 연구에서는. 그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문헌들을 쫙 살펴봐요. 관련된 거를 보고서 내가 연관계 있나 없나. 있으면 끝이에요. 있는데 더하는 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있는데 그걸로 학위 논문을 썼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표절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의미가 없는 거죠. 왜 또 했어? 음. 근데 없으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거를 탐구해가지고 낸 결론 자체가 학계 전반에 컨트리뷰션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찾는 역량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남들이 했던 걸 다 본 다음에 남들이 하지 않은 거를 하나 찾아낸다는 게.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보통 이제 박사과정들 처음 들어가게 되면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그림 중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세요. 동그라미 하나 그린 다음에 동그라미 끝에 원 끝에 이렇게 뾰족하게 살짝 나오게 하는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5년 동안 공부해서 페이퍼를 한 편 쓰면 요만큼 기여를 한다. 근데 그 요만큼을 만들 수 있냐 없냐 그 주제를 언제 찾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구 방법론에서 뒤에 뭐 설문을 어떻게 할 거냐, 실험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주제를 잡는 거예요. 그 역량을 기르는. 근데 크게 진짜 안 커지고 남이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직도 대학원이 도제식으로밖에 돌아가지 못하는 게 그런 이유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과학적 접근법 중에서 제일 유의하게 봐야 될 게 주제 잡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중요한 주제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하지 않은 거. 그리고 아까 그 질문하신 친구 김태현이셨나? 되게 좋았다 느껴지는 게 앞에부터는 듣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AI 기법들을 활용해가지고 쓸만한 밸류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앞에 발표하신 분께. 그럼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리서치 갭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를 찾으려고 했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하는 거고 없으면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기술을 적용했다고 더 나은 선택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하나.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그 다음에 보통 통계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데이터가 너무 넘쳐나는 시대에 접근법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결국에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통계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한테는 돈이랑 시간이 별로 없고 데이터도 없어서요. 근데 모집단을 추정을 해야 되니까 통계를 쓰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는데 5천 명 갖고 5천만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표본이 대표성을 떼야겠죠. 그 5천 명이 5천만 인구를 대표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너 표본을 어떻게 추출했어? 이거 설문 연구할 때 특히 많이 나오는 이슈예요, 여러분들. 너네 어디서 샘플링 했어? 음, 랜덤하게 한 거 맞아? 너 답 나올 것 같은 사람들한테만 보낸 거 아니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P값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 뭐 수많은 내용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표본 모집단이 있어요. 그거 갖고 샘플링을 했죠. 네. 샘플링 한 다음에 두 가지 나오죠. 기술 통계랑 추측 통계. 여러분들 기술 통계는 간단하게 보면 이 표본 전체 데이터의 뭐 평균이나 그다음에 민맥스, 최소값, 최대값, 그다음에 뭐 분산값 이런 것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추측 통계는 내가 가설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회귀 분석이라던가 어떤 기법을 한 다음에 거기 나온 값이 추측 통계입니다. 근데 방법론이나 통계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만 해요. 예, 이건 P값이 몇이니까 이건 가설을 억셉트 못해 해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기술 통계 값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통계 얘기는 많이 못 해주겠지만 기술 통계를 봤을 때 민맥스,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이 네 가지 값을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모든 변수의 민맥스 값이 큰 차이가 있는데 특정 변수 한두 개가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변수의 베리에이션을 갖고서 다른 변수의 베리에이션을 이제 추정하는 건데 얘는 베리에이션이 없고 얘는 베리에이션이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서로 안 맞는 거거든. 네. 근데 통계책에 이런 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암묵지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통계를 무조건 보고 해석하는 거를 배워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값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실제 데이터고요. 이쪽은 그 다음에 예측치가 있죠. 그래서 긍정, 긍정, 부정, 부정 이렇게 있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실제 상황. 실제로 얘가 참이다. 내가 예측한 데이터도 참이다. 문제 없죠. 내가 추론한 것도 참이면. 실제 데이터에서 거짓이래요. 이 가설이. 근데 내가 추정한 값도 거짓이래요. 참 부정. 오케이. 상관없죠. 문제 없어요. 둘 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선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자, 실제로는 참이에요. 근데 내가 예측을 해보니까 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참이라는 거는 뭐냐? 여기서 말한 참은 뭐냐면 가설을 수립했는데 가설이 맞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가설이 참인데 내가 결과 예측하니까 참으로 안 나와. 예를 들면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네. 그게 내가 세운 그 가설이에요. 근데 밥을 많이 먹었는데 살이 찐다라는 걸 내가 갖고 있는 표본에서는 증명을 못했어요. 그럼 거짓인 거죠. 부정이 되는 겁니다. 저기서는. 이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 위에 실제로는 부정이에요. 실제로는 가설이 안 맞아요. 근데 가설이 맞다라고 나와요. 얘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얘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윤리적인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사실은 잘못 추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샘플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예요. 5천만 국민을 5천 명으로 예상하는데 어떻게 이슈가 발생 안 하겠어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처음 말한 오류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가설을 수립할 때 여러분들 이 가설이 수립되면 이득 보는 게 누구예요? 그 가설 만든 사람이죠. 이 가설이 참이면 가설이 만든 사람은 무조건 이득을 봐요. 근데 가설이 참이 아니래. 얘는 윤리적 이슈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잘못 측정했나 보지. 아니면 가설이 잘못됐나 보지. 이렇게 끝나면 돼요. 근데 내가 세운 가설이 사실상 말이 안 돼. 근데 말이 된다고 나와요. 자,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연구 윤리의 위배 사항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뭐가 차이가 있다? 어떤 가설이 맞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 나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되게 훌륭한 연구자가 될 수 있고, 유명해지고, 돈도 벌 수 있고, 수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근데 사실상은 거짓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어. 근데 나는 그걸 주장해가지고 그걸 냈어. 근데 내 연구 결과에서 그게 맞대. 라는 거. 그 가능성이 P입니다, 여러분들. P 값을 외우시면 안 돼. 무슨 뜻이에요? 잘못 나올 확률인 거죠. 내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기준점을 0.05, 5% 이하로 두겠다. 이 샘플링에서 나온 결과치들을 다시 재현해 봤을 때 그냥 사실은 거짓인데 이게 참이라고 나올 확률을 5% 이하로 기준 잡겠다라는 게 P 0.05 이하라는 기준을 잡은 그 근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단순히 외우시면 안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이걸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P값을. 자, 왼쪽,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실험을 한 거죠. 플라시보 그룹과 트리트먼트, 어떤 처치를 한 그룹 두 가지를 놓고 본 겁니다. 위에 써 있죠. 첫 번째 그림에는 스태티스티컬리는 시그니피컨트하고 클리니컬리는 시그니피컨트하지 않다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는 뭐라 써요? 스태티스티컬리 not significant하고 클리니컬리는 시그니피컨트가 써 있죠. 근데 잘 보면 여러분들 이거 같은 데이터거든요. 네, 같은 데이터고요. 네, 왼쪽 데이터 수를 늘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값이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n값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데이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P가 그러니까 P가 작아집니다. 그 오류가 낮을 거라고 판단해요. 통계 분석 툴들이. 그럼 여러분들 500개 샘플 갖고 돌린 거랑 5,000개 샘플 갖고 돌린 거랑 5만 개 샘플 갖고 돌린 거랑 어떤 차이 있겠어요? 5만 개 돌리면 여러분들 가설이 옳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무슨 얘기요?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잘, 그죠? 감시도 해줘야겠죠. 내 연구도 윤리 있게 해야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표본의 수를 정할 때, 그 다음에 P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과학은 P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요? P의 기준, 사회과학은 0.05 보통 보거든요. 네, 여기 자연과학 전공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논문 보면 어떻게 나와요? P 기준값이 0.00000000000000000000001 이하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올걸요. 네, 숫자로도 안 쓸 거예요. 네. 굉장히 낮은 이하. 그 정도 기준점을 갖고서 누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P값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장난들 치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논문을 이제 내는 입장에서 리뷰어들이 봤을 때 이상한데라고 하면 데이터 가져오라 그래요. 저널에서.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논문 썼는데 데이터 가져오라고 한다. 그러면 눈치챘구나.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이제 리스폰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릴 만한 게, 아니 근데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런 강의는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짧게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녁을 먹고 박하를 먹으면 입냄새가 없어진다라는 주장이 있고, 저녁을 먹은 후 박하사탕을 먹으면 골다공증이 치료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둘 다 P값이 0.04가 나왔다. 어떠세요? 자, 이번엔 조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보시면요. 저녁을 먹고 박하사탕을 먹으면 입냄새 없어진다. 0.04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입냄새 없어질 수 있죠.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자, 저녁 먹은 날 박하사탕 먹으면 골다공증이 치료된다. 라는 명제를 내가 데이터 갖고서 한번 검증을 해봤더니 P값이 0.04가 나와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더라. 라고 누가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장난치나, 그죠? 장난치는 거 같죠?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통계적으로 돌린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고 있는 그 명제가 얼마나 정확하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녁 먹은 날 박하사탕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나와요? 영국 기사에서 많이 나오죠. 이런 연구 결과들에 대한 정리들이. 이렇게 하면 못한.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상관관계를 자꾸 봐서 그래요. 인과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제 리서치 갭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문헌 연구들을 많이 하면 사실 정확한 명제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부족해서 아무 말이나 그냥 한 다음에 값 넣으면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아까 n의 개수를 높이면 P값이 나왔는데, 그죠?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데이터만 아무거나 긁어놓고 2개 돌리면 값은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밑에 보면 0.05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0.0499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0.05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왜냐면 0.05를 기준으로 우리가 봤으니까. 라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0.049고 나온 이 값은 유의할까? 그 다음에 과연 0.0501 나온 이 값은 유의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통계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기준점을 정해주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데이터 한두 개만 넣었다 빼도 저 값 다 바뀌거든요. 근데 명제가 왼쪽 명제 맞잖아요. 그죠? 근데 0.0501이 나왔다? 그러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사회과학에선 그게 돼요. 자연과학 절대 안 되지만. 오른쪽 거는 아무리 0.001이 나와도 이거는 옳다라고 주장하기 되게 어렵죠. 왜? 명제부터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P값에만 너무 의존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는 가설이 맞았어, 틀렸어라고 기계적으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될 경우 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놓고 지금 무슨 주장을 펼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하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상관관계 얘기랑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근데 진짜 제일 어이없는 그래프들 중에 하나인데 자, 왼쪽 그래프 뭐예요? 코카콜라 소비량 그 다음에 유엔의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를 두고 본 거죠. 그럼 어떤 주장을 해요? 코카콜라를 많이 마시면 국가의 인권 지수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밑에는 오른쪽은 이제 얼마나 먹냐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자유도가 높으냐 사회에 그죠? 코카콜라를 많이 마시는 사회가 자유도가 높다. 뭐 이런 거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자유를 얻게 해줘요? 콜라를 마시면 펩시는 안 되나? 콜라 독립, 815 이런 거 안 되나? 여러분들 815 콜라 본 적 있어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 콜라. 요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IMF 이후에 나왔던 콜라가 하나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그냥 상관도를 분석. 이거 방금 봤던 박하사탕이나 골다공증이랑 같은 문제예요. 당연하겠지. 선진국이 콜라 소비량이 높겠지. 그죠? 음, 미국 같은 나라 하나만 넣어도 데이터가 확 편중되는데, 걔네가 콜라 소비 제일 많다고 쳐도, 음, 그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실수를 안 할 것 같죠? 안 할 것 같죠? 100%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학원, 혹시나 대학원 가셔서 처음 이제 막 논문 주제 잡아가지고 탁 가설 수립하잖아요. 교수님이 이런 거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 그래서 이걸 인과성을 보고 제대로 된 선후 관계를 보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가설 수립할 때 이런 걸 좀 주의하셔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가설을 되게 신선한 거를 만들 수 있음에도 만들지 않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 그것보다는 그냥 이런 거라도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가설을 좀 색다른 걸 자꾸 만들어 보세요. 그 연습이 초반에 돼야 되고 나중에 되면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이 휴리스틱하게 이거는 이렇게 가설 세울 수 있지가 바로 보이지. 그 전에 무조건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맞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게 여기서 끝이고요. 제가 하나 더 준비했는데 시간이 안 되겠죠, 용건이? 교수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에 또 한번 정치하라고요? 저희가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여러 네. 가지 이런 기회를 아, 네, 네, 주는데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거의 바탕이 우리 전문가들의 희생입니다. 아, 네. 정확하게 웃으시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달하고자 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사실은 일반적인 방법론 수업에서는 뭐 그냥 조금씩 다루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30분 안에 다루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만 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만 그러면 한두 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제 Q&A 하기 앞서서 네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저희 아, 스카우트들한테 네. 말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왜 김영진 교수님을 모셨냐면은 그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런 분석이나 이런 과정에서의 오류를 좀 눈여겨보자.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아니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막 뭐 광화문 나가서 이렇게 쓰레기 문제 해주세요. 이것도 좋은데 왜 그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런 오류 내지는 이런 페이크 뉴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걸러낼 수 있고 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기고문이나 그런 어떤 결과물을 썼을 때 이런 중앙 언론지나 이제 다른 전문 기관에서도 이거를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영진 교수님께 그 대학원 수준의 이런 방법론을 제가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드린 거고, 이제 앞으로 저희 계속 이런 2주에 한 번씩 세미나도 하면서 제가 필요하면은 이제 우리 스카우트들이 필요하면은 김영준 교수님께 또 자주 좀 부탁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뭐 우리 스카우트들 보니까 뭐 질문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그런 마인드로 좀 네, 이렇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 김영진 교수님께서 또 이제 한번 어쨌든 이제 김영진 교수님은 이제 교수님이 되신 지 한 4년 정도 되신 이제 업앤커밍 교수님이라서 저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밖에, 예, 그 2년 되셨군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자꾸 그 높이시죠. 전까지 이제 좀 박사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저희 그 후배들이랑 잘 친하게 지내셨고 해서 되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아니면 뭐 애로사항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이제 약간 친한 형처럼 이렇게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질문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왜냐면 오늘 내용이 사실 뭔가 딱 이어져 가지고 뭐다 하기보다는 그냥 좀 분절분절 좀 나눠진 내용들을 좀 전달 드렸던 거고, 사실 저거 손 드신 거예요? 김태현님은? 네, 질문 하나만 짧게 해도 네. 될까요? 그 네. 아까 n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제 P값을 낮추는데 이게 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러닝을 할 때 이제 데이터셋 양이 적을 때 이제 마이너리티 클래스의 데이터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리샘플링 기법들을 사용하는데, 그런 그런 거랑은. 거랑은 상관없이, 네네. 네, 아까 저 n값이 늘어난 거는요. 100명을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거를 그냥 똑같이 복붙해가지고 곱하기 4를 해서 4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값이 달라진다고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네,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그 얘기를 드렸던 아, 겁니다. 음, 하고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기법하고 방금 오늘 얘기한 기법이랑 접근이 다릅니다. 네, 그렇죠. 하고 저는 요새는 사실 제가 김홍진 연구원 만났던 거는 이제 제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저는 원래 미디어 전공이에요. 네, 미디어, CRM 뭐 이런 거, 데이터 만지 이런 것들 했었고, 녹색은 쪽 관련된 연구를 어쩌다가 그냥 한두 편 학교에서 이제 연구비 받아서 하면서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던 거고, 제가 사업하는 거 외에 요새는 좀 관심 있는 게 탄소 배출권에 대한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저는 되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영역 자체 시장에 대한 제가 이해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데 분명히 필요한 연구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어, 그런 부분들에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좀 할게요.